전반적인 경향을 보게 되면은 매 회차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크게 우리가 뭐 8개에서 10개의 대분류로 나누게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안전 이론적인 부분하고 접지, 수변전 기초, 뭐 신재생 에너지, 전력 품질, 그다음에 고장 계산, 감전보호 방제 설비, 감리, 법규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난 회차하고 좀 큰 차이점들이 좀 많이 있는 회차였습니다. 부분을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뭐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들 좀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크게 전기 안전 기술사 부분에서는 전기 파트에 관련된 문제와 안전 쪽 파트에 관련된 문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7대 3을 평균으로 해서 8대 2, 그다음에 6대 4 정도로 시험에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서 보시는 부분에서 보면은 전기 안전 이론 쪽 부분이 안전점 파트에 해당되는 출제 비중입니다. 그 비중을 보면은 5문제 정도가 나왔고 이 법규 중에서 6문제 중에서 2문제가 안전 쪽 파트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7문제 뭐 방제는 서로 같은 범위이긴 하지만 전기 쪽 파트에서 좀 다루는 내용들로 해석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7문제 정도로 한 20% 정도 출제가 됐고요. 이번에는 전기 쪽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된 회차였습니다. 이게 138회 때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가 다른 회차에 비해서 전기 쪽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은 전기 쪽 파트에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왔냐 보면은 수변전 설비 쪽 우리가 KC가 도입이 되면서부터 수변전 설비 쪽이 좀 적게 출제되는 좀 트렌드였는데 KC 좀 개정 부분도 있지만 수변전 설비 기존에서 전기 쪽 기술사에서 다루는 5개 기술사 종목 중에 그 파트에 대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 거의 45% 정도 되고 나머지 뭐 좀 합치면은 거의 대다수 부분이 수변전 설비 쪽 이게 전기 쪽 파트에 수변전 설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변전 설비 쪽에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수변전 설비 쪽에 나왔던 문제들의 난이도는 어땠냐 보면은 난이도 자체가 변압기 부분, CT, 피레기 매번 나온다는 말씀드리는 항상 피레기 부분하고 나머지 축전지, 누전 차단기, 포피효과 기초 부분이나 이런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기본서에서 다루는 기본서, 그러니까 교재에서 다루는 부분에서 상당한 많은 비중을 출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수변전 설비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 비중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파트고요. 그다음에 고장 계산이라든지 전력 품질 쪽에서 2문제 뭐 평균적으로 나왔고 방제 쪽에서 3문제로 해서 약간 평상시보다는 좀 적게 방제 쪽에서 출제가 됐고 감리 1문제 노멀하게 나온 회차고 법규도 지금까지 한 2, 3년 내로 6문제면 상당히 적은 비중으로 나왔습니다. 법규가 뭐 나오면은 우리가 법규 문제는 개정된 법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자료를 드리면서 나온다고 좀 준비를 하시라고 하는 이런 예상 문제하고 그다음에 개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좀 발췌돼서 랜덤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랜덤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뭐 책에서도 뭐 적혀져 있지만 교재 마지막에 보시면 적혀져 있지만 너무 많은 법규나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파트에서 나올지를 이제 좀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개정에 대한 부분 자료 드리고 이거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교육 관련된 내용들 있죠. 그런 것도 나온다고 분명히 보시라고 자료 드리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138회 때는 다른 회차에 비해서 좀 적게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 면에서는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법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숙지를 한 다음에 답안에 써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얼마만큼 뭐 신규를 높게 작성해내는지가 관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중이 적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풀 수 있는 회차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하면은 31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31문제 중에서 31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22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21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럼 67.74% 정도로 해서 60점 넘기가 어렵지 않은, 그래서 우리 31문제 중에 22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22문제 중에 그 21문제가 아는 문제에서 난이도 자체가 좀 높지 않습니다. 하 정도. 그래서 좀 문제 선택이라 기타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없었던 회차였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회차의 이제 각각 교시별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문제는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 10문제에서 보시면은 뭐 다양하게 전기 안전 쪽 관련된 문제하고 건축 전기 쪽 감리, 그다음에 뭐 기타 건축 전기 쪽 관련된 문제, 전기 쪽 관련된 문제, 안전 쪽 관련된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법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법규 부분이 많이 좀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뭐 가장 많이 나오는 KC 쪽 관련된 내용, 뭐 감리 쪽 부분, 특히 ILO 이 부분도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좀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ISSA 부분에서 정전 작업, 우리 뭐 나올 걸로 예상했던 문제고 모두 기본 문제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줄 쳐져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기본서에서 다루고 이제 공부를 이제 1, 2년, 3년 정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푸실 수 있는 부분이 줄 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3번 문제 수변전 설비, CT 2차 개방 뭐 많이 나왔던 문제에서 누구나 다 푸실 수 있는 문제고요. 계산 문제 이것도 전격 전류하고 그다음에 임피던스 전압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도 우리가 이 부분을 CT 할 때도 풀고 뭐 여러 가지 할 때 고장할 때도 풀고 여러 번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감리 쪽도 제일 쉬운 부분이 업무, 감리 쪽에서는 제일 쉬운 부분이 업무 쪽 관련된 그 업무 쪽에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기본적인 문제, 그다음에 임피던스 전압에 대한 영향 기본서에 그대로 나오는 문제고, 그다음에 보호장치인데 지금까지는 보호장치 자체에 대한 부분을 나왔는데 그거 하시면서 기준에 대한 사항, KC에 있는 기준에 대한 사항들을 좀 보시면 좋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하셨으면 좀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11번 뭐 용어 기본적인 용어 부분하고 이제 정전 작업 절차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문제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했던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고 나머지 2문제 이제 선택적으로 풀 수가. 그렇게 보시고 세부적인 항목들, 그러니까 8문제를 선택을 최소한 잘 쓸 수 있는 8문제가 선택이 아직 안 된 분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에 대한 시간과 양을 좀 늘려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문제 좀 일반적인 내용들 쓰셔서 크게 문제가 없으시고요. 특히 뭐 전기 철도의 부식 KC 내용이긴 하지만 부식의 일반적인 내용 쓰시면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노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위험성 평가 이건 좀 어렵게 응용 쪽 문제입니다. 혼촉도 좀 어려운 쪽 문제였고 이게 그 법이 변경이 되면서 우리가 예상을 했던 문제는 금방 풀 수 있는데 이거는 개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 어떤 수치에 대한 부분을 좀 써야 되겠어 어려운 문제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점유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기사 때 우리가 다 다뤘던 문제들이라서 그래서 2문제를 대략적으로 쓰기도 어렵지 않은 회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1교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100분 동안 13문제 중에 10문제를 푸시고 순서하고 상관없이 내가 풀기 쉬운 문제 위주로
푸시면 되고, 그리고 점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좀 우선적으로 앞쪽에 푸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보셨던 8문제 기본 문제하고 나머지 2문제는 일반적으로 좀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해서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법규에 대한 내용이고 제38조를 딱 찍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접근을 하실 때 이 산업안전보건법 법규 부분 중에 많은 부분들이 개정이 돼서 제가 개정된 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된 자료를 드렸어요. 그 드린 것 중에서 나올 걸로 예상되는 그는 이제 숙지가 되셔야 되고, 요것처럼 이제 개정이 안 됐는데 출제가 된 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미리 이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는 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축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법규를 정확하게 찍어서 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어려우시고, 아니면은 뭐 나머지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2문제를 선택하실지 안 하실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규 관련된 내용들은 그 항목에 대한 사항들을 적어내셔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뭐 안전조치는 사업장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방안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8조. 그래서 사업주에 대한 안전을 취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 기계, 기구, 그 밖에 설비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폭발 방화성, 인화성 물질에 대한 위험, 뭐 전기, 열, 그 밖에 에너지에 대한 위험부터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다음 이제 사업주에 대한 굴착야에 대한 쭉 산업의 예방을 필요한 조치 이런 것들을 이제 법규에서 준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근로자에 대한 추락 위험, 토사, 붕괴, 그다음에 뭐 낙하물에 대한 장소, 천재지변 이 장소에 대해서도 이제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서 말씀드린 뭐 이런 문제들이 랜덤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하시려면은 법규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본서에서 다뤄야 될 양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5권을 다릅니다. 책을 보시면 이 정도가 되는데 법규가 이 이상이 출력하면 2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시려면은 그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적으로 좀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전압기의 절연유가 갖춰야 될 조건 및 역할이고, 절연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압기 문제가 이번에 조금 많이 출제가 됐죠. 수변전 설비에서 변압기가 4문제, 다 상당히 많은 한 회차에 변압기만 4문제가 나왔던 건 되게 많은 출제가 된 파트예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문제들이 주로 나와서 어려움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철심에서 2개의 권선을 감아서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력을 변환시키는 장치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절연물, 이번에 이 절연물 관련되고 열화 4가지 나온 것처럼 이게 절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편향적인 특성들이 있는데, 뭐 회차절에 대한 특성 부분이고요. 그리고 절연물을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부분으로 나눠서 절연을 시키고 있죠. 이제 권선간, 그다음에 상간, 그다음에 층간, 그다음에 절연물하고 외부 노출 도전성부 이런 부분들하고의 절연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절연유는 액체 절연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액체에 대한 절연유고, 액체에 대한 절연유는 우리가 냉각 방식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광유인 인하점 300도씨 이하에 대한 안연성 절연유하고 인하점이 300도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2개로 나누는데, 이 절연유 여기 안에 철심과 권선의 안에 탱크 안에다가 넣는 절연유에 대한 특성, 갖춰야 될 조건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기본적으로 절연을 시키기 위해서 넣는 물체, 액체 물체이기 때문에 절연에 대한 특성, 내력이 좋아야 되죠. 절연 내력이 좋아야 되고요. 다음에 화학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부분방전이라고 하는 파셜 디스차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해 효소에 대해서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권선에서 발생되는 열, 그 다음에 철심에서 발생되는 열들이 있었습니다. 손실 부분에 해당되는 열이 있었는데, 그 열 부분들을 이제 외부로 도전성이
좋아야지 냉각을 시킬 수 있겠죠. 열 전도성이 좋아야지 이제 냉각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아야 되고요. 다음에 절연유 부분이 내부적으로 부분 방전 때 일어나는 불꽃에 의해서 뭐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화점이 높고 다음에 그 응고점이 낮고 뭐 점도 이런 것들이 낮아야 되는 기본적인 특성들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건 기사급에서 보통 다루는 문제들이고 이게 전기안전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절연유 자체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관적인 연장선에 있는 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기사 때 다뤘던 분들은 좀 쉽게 접근하셨을 건데 뭐 다 종목에 종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점점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한 역할은 1, 2차 본선에 대한 전기적 절연과 변압기에 대한 방산열에 대한 냉각 효과를 올리기 위한 기본 사항입니다. 냉각 방식 기본적으로 좀 넣어주시면 좋고 우리 발열과 방열, 아레네우스 법칙 우리 했던 그런 거하고 연관지어서 좀 써주시면 좋은 이제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뭐 그 답안에서는 좋은 답안과 나쁜 답안을 보게 되면은 좋은 답안 같은 경우는 잘 쓴 답안이죠. 잘 쓴 답안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오 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지 잘 쓴 답안이 된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글로써 잘 쓴 답안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잘 쓴 답안이 되고 그다음에 수식 그다음에 네 번째로 표로 비교를 하면서 난이도를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적당한 수식 부분들이 답안에 좀 들어가 주시면은 좋은 답안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갖춰질 조건에 대한 나열식이고 그 특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내용이라서 이런 수식 부분들이 좀 적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뭐 그림은 발열과 방열에 대한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몰두 변압기하고 유입 변압기에 대한 기준 충격 절연 강도 빌값에 대한 우리 알고 계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답안에 적어 주시면은 이것도 절연에 대한 특성이죠. 절연 내량 관련된 부분이라서 절연 내량이 높은데 얘네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은 답안입니다. 그게 수식으로 표로 비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답안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3번 그 밸류키 CT 2차 점검 시 2차 측을 개방했을 때 현상에 대해서 물어봤고 여기는 기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116회 때도 출제가 됐고 132회 때도 출제가 되고 CT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거 개방 좀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대다수의 부분들이 좀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하고 동일하게 CT도 1차 측과 2차 측, 그 다음에 권선, 1차 측, 2차 측 권선과 철심으로 구성이 되고 그 철심 안에서 전자유도 현상으로 1차 측 전류를 2차 측 전류로 이제 변성을 시키는 장치 부분이죠. 그때 2차가 개방이 됐을 때 우리 VT 여기는 지금 CT를 다루고 있지만 VT, 변압기 얘네들 같은 경우는 2차 측을 단락을 시켰을 때 큰 문제점이 발생. 2차 측 단락으로 인해서 단락 전류가 흐르는데 CT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측을 개방을 시키면서 이제 큰 과전압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측 개방에 대한 내용으로 이론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한 역기 전략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론적으로 1차 측, 2차 측에 대한 부분들이 수식으로 변환을 시킬 때 이제 분모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압 자체가 이제 무한대로 증가되는 이론적인 사항과 자석에 대한 변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자석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석에 대한 변화가 포화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변화가 있는 구간과 변화가 없는 구간 A, B 구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고 이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시간에 대해서 자석의 변화가 없으면 역기전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급격한 자석에 대한 변화는 임펄스 형태에 대한 큰 전압을 발생을 시켜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할 때도 이 교재가
교재마다 요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차이점 설명드렸죠.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서 보셨으면은 많은 답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대책으로 2차 취역 단락시키지 않거나 어떤 장치를 투입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어떤 내량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은 여기다 보시면은 적당한 그림하고 적당한 수식 부분이 들어가시면서 잘 작성된 이제 컴팩트한 좀 깔끔한 답안들이 좀 나오게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여기도 조금 있는 부분인데 전력계통에서 3상 단락 고장 계산 어떤 고장 계산 쪽 파트 부분입니다. 고장 계산 파트 부분이고 고장 계산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시험에 나왔던 게 고장 계산에 대한 종류하고 특징 그다음에 절차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 회차 그 138회 회차처럼 계산하라고 나오는 문제는 좀 드문 회차였는데 여기 뭐 계산하라고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고장 같은 경우는 고장 같은 경우 우리가 1차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에 대한 고장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죠. 그래서 3상 단락에 대한 고장 부분이고 그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베이스가 되는 어떤 자료들을 주는데 그때 기준 용량이 100메가가 되고 그때 22.9km하고 154km 계통에서 전격 전류하고 임피던스를 구하라는 계산 문제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정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좀 안전 쪽에는 계산 문제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우선 풀기 쉬운 문제를 앞에 먼저 푸시고 다음에 이거 접근을 할지 선택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주어진 내용들 가지고 전격 전류에 대한 부분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격 전류 같은 경우는 우리 정의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기술사 답안에서는 정의를 꼭 써주시라고 말씀드렸죠. 전격 전류는 계통의 온도 상승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흐를 수 있는 이제 전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피던스는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만 고장 계산 시 3상 단락에 대한 고장에서 고장 계산 시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나 뭐 옴법 요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준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걸로 얘를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선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2,900 계통에서 전격전류는 CT 할 때도 했고 변압기 부분에서도 했고 CT 1차 측 구할 때도 했고 고장 계산할 때도 한 여러 번 한 3번 정도 수업 시간에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격전류 I에는 루트 3V의 코사인 세타분의 PN 값으로 해서 우리가 PN 기준 용량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압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안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안 주어졌으면은 그냥 생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임의적으로 코사인 세타가 100일 때 1 값으로 적용하든지 그걸 선택해서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내가 이거를 주어진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내가 추가를 했다는 거를 적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정 계산할 때. 그래서 1 넣었다고 계산을 가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면 그 대신에 그거에 대해서 1을 왜 넣었는지 어떤 값을 넣었는지를 이제 명시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률에 대한 부분을 1로 적용을 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적 전류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계통에 대해서 이제 임피던스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임피던스 건데, 임피던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에 의해서 정의되는 값이고, 그 값 자체가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있으면은 풀 수가 있는데 없으면은 못 풀죠. 근데 뭐 이걸 선택해서 풀어야 되면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내가 풀 건지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10V 제곱분의 PZ 요 수식 부분에서 임피던스를 빼낸 다음에 P분의 10V 자성의
퍼센트 임피던스 부분으로 나온 수식 부분이죠. 이 수식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 용량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전압 알고 있습니다. 10 요거는 변환을 시키면서 나온 뭐 상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값이 퍼센트 임피던스 값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값인데 퍼센트 임피던스 값은 우리가 154kH하고 22,900에서 전기 안전 쪽 파트에서는 좀 다루진 않지만 고장 계산할 때 각각 22,900은 5.5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154 같은 경우는 14.5를 기준으로 표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시에서 나오는 기준을 그냥 적용을 해서 그 값을 넣어서 풉니다. 그리고 그 값 자체가 없는 값이 아니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제공을 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서 저는 이제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다른 걸로 풀 수도 있는 방법이 좀 많은데 저는 처음 시작하는 게 삼상 단락 고장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그 고장에 대한 풀이 종류 옴법이라든지 퍼센트 임피던스법, PU법 그 중에 있는 계산 방법 안에서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한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넣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22,900 기준으로 제공하는 5.5 곱하기 10 22,900 222.9의 V의 자성 부분에 PN값 100메가를 넣어서 풀어서 0.2885을 계산을 했고요. 154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상적식에 적용을 하는 조건을 이걸로 적용을 했다고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뭐 특이하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타 종목 안전 건축이라든지 발송 기술사를 갖고 계신 분은 좀 접근하기 쉬웠는데 안전만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출제 의도의 범위가 좀 벗어나는 문제고요. 이게 2교시, 3교시, 4교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좀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출제 범위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KC의 특고압 및 그 고압 혼촉에 의해서 이제 위험 방지 시설에 대한 기준을 물어봤고요. 그 KEC 한국전기설비 규정 전기안전기술사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 부분이죠. 그 중에서 특고압 쪽에 고압 쪽 혼촉 우리가 NCS 할 때도 좀 봤었던 내용이고요. 1, 2차 측 혼촉 아까 변압기 철심하고 권선 1차 측 권선과 2차 측 권선인데 1차 측, 2차 측 권선이 혼촉이 되는 거죠. 혼촉이 되는 부분. 그래서 이 혼촉 부분 우리 NC 노이즈 컷 트랜스포머 NCT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봤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로 우리 뭐였죠? NCT 그 고압 측 지락 사고로 인해서 저압 측에서 일어나는 이제 스트레스 전압 할 때 이런 혼촉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KC 규정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KC 322.3에 의한 혼촉에 대한 위험 방지 시설에 대한 규정 부분입니다. 근데 요 중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이론적인 관련된 사항들을 적어 주시면은 1차적으로 답안에 대한 구성이 되는데 두 번째로 이제 디테일한 숫자라든지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좀 어렵게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아는 문제를 그대로 적어내면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이론에 관련된 사항들을 적었는데 답안에서 이런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의 값을 요구한다든지 저항값 10옴 이하에 대한 값을 이렇게 특정적인 기준을 요구하면 이 부분이 누락이 되면 틀리게 되는 거죠. 감점이 많이 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추세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말씀드린 대로 개정이 된 법규 내용들의 접근이면 좋은데 이제 개정이 안 되면서 나와서 이제 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 보시면은 변압기에 대해서 특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의 사용 전압이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진 경우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 단자에 가까운 1극에다 설치를 해야 되고, 뭐 나머지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떤 그 값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드리자면 그 KEC의 장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1100페이지가 넘죠. 이거를 다 숙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용이치 않은 문제였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을 묻는 거는 좀 어려운 추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변압기 중성점 접지 예전에 저 폐지됐던 이종 접지 관련된 그 KC 기준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좀 나올 좀 숙지를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스텔스 전압 또 좀 시험 치기 전에 좀 숙지하시라고 한번 보시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기준. 그다음에 6번 문제 보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S하고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좀 응용 문제고요. 그래서 단순한 앞에서 있는 KC처럼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위험성 평가를 한답니다.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 대상은 전기차 충전 설비하고 ESS 장치 부분이고 위험성 평가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얘네들은 정기적인 위험 요인 어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정기적인 위험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고려사항에 대해서 쓰라고 되게 어려운 축에 들어가는 문제고요. 이게 자료를 일반적으로 찾아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좀 서치를 하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답이 있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요. 그래서 어떤 답안이 모범 답안으로 들어갔는지가 참 궁금한 답안인데 이런 것들도 대략적인 개념적인 부분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부분에서 어떤 그 전 에너지 부분을 저장을 시킬 수 있는 장치 부분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일렉트로닉 전기적인 저장 장치 부분을 따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설비 같은 경우는 EV에서 비클, 일렉트로닉 비클, 이게 전기적인 자동차 비클 찾는 장치 부분으로 어떤 충전 시설에서 충전시켜서 나오는 부분이죠. 전기 자동차 충전 설비 같은 경우는 KC에서 매번 개정이 되면서 시험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시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때 위험성 평가 이 대상 ESS하고 전기 충전 설비에 대한 부분에 위험성 평가를 하러 갈 때 내가 전기적인 위험성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DC, 둘 다 DC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누설 전류하고 순환 전류에 대한 부분, 배터리 측에서 유입되는 이제 누설 전류,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고요. 누설 전류, 순환 전류에 대한 그 발생 빈도, 다음에 이제 검출에 대한 양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CMV로 커맨드 모드 이제 볼테지나 이제 서지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사고에 대한 단락 사고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 차단 장치에 대한 종료하고 전격 부분들, 그다음에 열폭주, 이게 특정 기술을 이용한 저장 장치라든지 전기 자동차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열폭주로 인한 발열과 방열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다뤄야 되겠죠. 그다음에 환기, 항온항습, BMS, 배터리 관리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열화 진단이나 온라인 감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좀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정답이 이게 딱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기도 대다수의 뼈대가 되는 게 ESS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시 전기적인 위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뭐 기타 부분들 좀 추가를 한 사항인데 이게 좀 정답이 좀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드리고요. 좀 선택하기가 어려운 일반적인 답안만 작성할 수 있는 파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거고요. 다시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기출 문제로 출제되지도 않았던 파트고 되게 조금 응용을 해서 복잡하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6분 문제. 나머지 감리 7번 감리 쪽 문제인데 감리 쪽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23조 딱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전력시설물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 제5조에 대한 사항 딱 이렇게 법규의 내용들을 이제 감리원과 비상주 감리원의 수행 업무에 대해서 딱 찍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쓰기 어려운 유형에 동일하게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업무 쪽은 감리에서 상당히 좀 쉬운 쪽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감리 문제는 감리 관련된 법규에서 출제가 되고 감리법은 총 크게 5가지의 감리법인데 좀 2가지만 출제가 됐고요. 그 5가지 중에서 랜덤적으로 감리는 법규가 안 바뀌어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범위나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뭐 특정 날짜까지 제출하라는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난이도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감리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 감리 대상이라든지 업무 쪽은 우리가 기본 문제로 좀 숙지를 해야 되는 파트 부분입니다. 근데 감리 업무는 공사를 하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검토하고 가능한지 그 자재를 검수하고 입고를 시키고 시험에 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규격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 진행을 해서 적정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준공을 하고 나머지 수행에 대해서 발주자에 대한 대행을 하는 역할들을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쓰시면은 내용들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 쪽 나와서 업무 쪽 관련된 내용들은 좀 풀기 쉬운 쪽에 들어갑니다. 것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비상주 감리. 상주를 하는 감리에 대한 업무, 상주를 해서 그 발주자의 업무를 대행을 하면서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을 하는 입장하고 비상주 감리원은 상주를 하지 않는 감리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높은 난이도가 높은 작업을 일반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도서 등에 대한 부분 일반적으로 검토하고 상주 감리원이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처리나 조율하는 부분들이 비상주 감리원 좀 더 높은 설계 변경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나머지 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비슷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리 쪽 문제를 접근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메인 문제로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풀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감리 쪽은 대략적으로 한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나올 만한 거 많이 나온 문제들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좀 대응을 하는 문제고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관련된 내용의 태양광 반전 설비 설치 장소에 대한 요구사항이고 이것도 자료 드리고 이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상을 했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풀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법규가 개정이 돼서 이번 138회 때 2026년 1차 시험 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자료 드리면서 준비하시라고 드렸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 놓치면은 1교시 때 풀 수 있는 선택하는 문제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때 드리면서 요 바뀐 부분 여기하고 옥상 지붕 등에 대한 설치, 옥상 지붕 벽에 대한 설치 요거하고 어디죠? 여기 산지관리법 요거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 보시라고 체크까지 해드렸던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푸실 수 있어야지 되고요. 나머지들은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소에 대한 설치 요구사항으로 인버터, 제어반, 배전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 조명에 대한 시설, 인버터 등 수납하는 장치에 대한 규정, 그다음에 배전반 인버터 접속 장치에 대한 침수, 그다음에 태양광 모듈
대한 위험성. 태양광 요것도 같이 드리면서 태양광 쪽에서 지붕에 부착하는 거하고 지붕에 일체로 하는 그 차이점하고 물이 새 들어가는 거 KC에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그쪽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나온다고 말씀드려서 좀 보실 부분들은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셨나요? 9번 문제는 기본 문제입니다. 그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에 의한 영향 부분이고 132회 때 3교시 6번으로 또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점짜리 문제로도 푸실 수 있어야 되고 25점짜리 문제로도 푸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변압기 2차 측에 단락을 시키고 1차 측에서 전격 주파수 60Hz로 저전압부터 이렇게 전압을 쭉 올려줬을 때, 이 전격 전류가 흘러갈 때에 있는 1차 측 전압의, 전압 강화 부분을 나타내는 게 임피던스 전압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에 대한 실험 내용이죠. 간단하게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임피던스 전압이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하고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전압 변동. 전압 변동이 그 2교시, 2, 3, 4교시 때 문제 나왔죠. 전압 변동 나왔는데, 우리 전압 강화는 많이 나왔는데, 전압 변동은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전압 변동도 좀 보실 필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번 회차에 나왔죠. 전압 변동, 전부와 무부하 상태에 대한 2차 전압에 대한 백분율 부분이고, 그때, 선로에 대한 손실이나 조명부와 플리커, 그다음에 기계 오동작 정지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압 변동은 델타 부분은 2분의 XQ 예로 전압 강화는 2분의 XQ 요걸로 해서 답안을 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몇 교시인가요? 2, 3, 4교시 때도 한번 나왔는데 그때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영향을 주는 부분들 좀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부하 손과 부하 손에 대한 손실. 그래서 우리 변압기의 부분에서 무부하 손실하고 부하에 대한 손실 부분을 이제 다뤘던 부분이죠. 그때 이런 그 손실 부분은 저항과 리액탄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크기에 대해서 나타냈고요. 임피던스 전압이 작으면은 부하손이 작아져서 손실비가 작아지는데 임피던스 전압이 큰 경우에 반대로 손실비가 커지게 되는 이런 관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률이나 고조파에 대한 부분들 대책을 세워줬고요. 계통에 대한 단락 용량 퍼센트 임피던스는 얘하고 반비례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은 얘가 작아지고 얘가 작아지면은 얘가 커지는 이런 특성도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좀 어떤 크게 할지 작을지를 절연하고 차단기 용량이라든지 기타 전압 변동량 손실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음 변압기 병렬 운전할 때 우리가 반비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변압기 부분에서 과부하가 되지 않게 운전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죠. 변압기 병렬 운전 시험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락 시 권선에 대한 단락 전자력,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 5번 정도 나왔던 부분이죠.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이런 수식 부분 좀 적어서 넣으시라고 말씀. 근데 여기는 목차가 5가지가 기본서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게 쓰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근데 양 자체를 좀 줄이면서 영향과 대책, 그러니까 항목 5가지 영향과 대책 부분들 항목을 넣어줘서 작성하셨으면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파트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 회차에서 나왔던 이제 임피던스의 정의와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정의, 임피던스 전압,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요게 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이것들도 숙지가 되어 있으셨을 겁니다. 다음에 기기 내부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장치에 대한 시설 기준이고요. 그 시설 기준이 특고압 변압기에 대한 보호장치와 조상기 보호장치 부분이고, 이것도 설명하실 때 예전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 있었던 사항들 48조, 49조에 있던 사항들이 KEC에 그대로 들어가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 들으시면서 전기적
변압기에 대한 정기적 보호 장치와 기기적 보호 장치를 할 때도 요거 서두에 꼭 써서 답안을 쓰자고 말씀드렸고, 여기도 그 KC 부분의 조상 설비 부분, 우리 NCS, MVS, 오픈 델타, 전압 차동 방식, 그 암 스위치 방식, 리드 컵 방식 할 때도 요 서두에 이거 작성을 하신 다음에 꼭 넣으라고 말씀드렸고, 꼭 숙지하시라고 몇 번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이고, KC에 있는 수치로 되어 있는 표라서 뭐 좀 외우기 어렵지만 시험 보시는 날짜 일주일에서 2주 전에는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잘 쓰셨을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우시고요. 뱅크 용량에 따라서 변압기 내부 고장의 어떤 차단과 경보를 하는 규정, 그다음에 차단 경보를 하는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내용이 크게 뭐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조상 설비 콘덴서 군 조상 설비도 동일하게 KC 351.5절의 보호장치에 대한 카패시터하고 블로 리액터, 무효 전력에 대한 보상 장치의 이 뱅크 용량, 우리 콘덴서 군으로 구성을 해서 용률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에 따라서 차단하는 하고 경보를 하는 장치에 대한 규정 부분들을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얘네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요 정기적, 기기적 보호 장치에 대한 설명 부분이죠. 꼭 숙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던 문제인데 좀 잘 푸셨으면 좋을 거고요. 다음 관련된 용어입니다. 용어. 우리 용어 정의 제일 기본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재와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대재해, 그다음에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하고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정의 부분, 제일 기본적인 문제죠. 산업재해에 대한 정의 부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련된 이걸로 인해서 사망, 부상, 질병을 걸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 중에 사망 등에 대해서 정도가 심각해서 다소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의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맨 앞에 나오는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다음에 ILO에서도 산업재해에 대한 정의 부분과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정의 부분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대재해하고 중대재해가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그 규정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와 있는 규정. 그래서 위험성 평가와 중대재해 부분은 항시 우리가 시험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답안에 이걸 쓰라는 건 아니고요. 네모 박스 친 거는 참고적으로 평상시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좀 넣어드렸습니다. 12번 문제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 따른 전기철도 안전 부분. 그래서 전기철도에 대한 부식 부분이 이제 변경이 돼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제 출제가 됐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 부분. 그다음 어려운 문제들 접근할 때 내가 선택을 할지 안 할지를 보면은 여기에 부식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 내용들을 넣어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봐야지 되는 거죠. 그 여부를 보게 되면은 KC 461.4절의 전기 부식에 대한 방지에 대한 규정이고요. 전기 부식 같은 경우는 주 레일, 우리가 부식 부분에서 할 때 어떤 그 희생양급법과 그다음에 외부전원법, 그다음에 배류법이 있고, 그 배류법에 관련된 내용이 전기철도 관련된 사항이라고 그래서 철도 부분에서 펜타그래프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서 다시 기로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속 부분이 있고, 전기를 공급을 하는 서브스테이션 변전소, 철도 변전소 있고, 철도 변전소 인근 지역에 있는 금속 매설물에서 부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원을 공급하고 귀로를 하고 부식이 일어나는 대상 부분. 그래서 부식 부분은 유출부에서 일어났죠. 여기서 유출부에서 부식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식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시면 좋은. 그래서 주행 레일 귀선 이런 것들의 내용이고요. 누설 전류에 의해서 케이블 금속재 지중 관로 및 여기 해당되는
요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넣어서 명칭만 이 환경적인 기본적인 부식에 대한 내용의 환경 요소, 철도라는 환경에 대한 배경, 구성 부분을 좀 접목을 시켜서 풀 수만 있으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기 철도 측에 대한 전기 부식, 변전소 간에 대한 간격 축소, 여기가 전기 안전보다는 응용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그 변전소의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전류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으면은 유출돼서 공급되는 전류가 작아서 누출되는 전류가 작고 부식이 작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레일 본도에 대한 양호한 시공, 레일 장대 레일 재택, 철도 보상에 대한 레일과 침목 사이의 절연층 유지, 이게 어떤 절연을 하면은 유출돼서 흐르는 금속 부분에 흐르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요 철도에 대한 명칭을 좀 알고 계신 분은 어느 정도 좀 푸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배류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배류는 직접 배류, 그다음에 선택 배류, 강제 배류법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에 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죠. 그다음에 절연물로 이제 코팅을 해서 금속 부분에 흘러가지 않게 하거나 저속부 절연, 저준위 금속, 궤도에 대한 간격, 그다음에 금속판 도체에 대한 차폐, 금속 절연이나 차폐 이런 걸 하면서 효과를 좀 증대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KC 규정이긴 하지만 전기 부식적인 내용으로 철도에 대한 명칭과 구성을 알고 적용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6점대를 맞으면 우리가 합격을 하는데 우리가 10점으로 환산을 한 점수에서 6점을 맞으면은 60점으로 합격을 하는 시험인데 이렇게 접근하면은 6점대를 공략하기보다는 8문제를 풀고 2문제를 한 4점 후반이나 5점 초반대를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문제로 선택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KC에 개정되지 않는 법규 내용으로 접근을 할 때 개정된 부분은 내가 숙지를 해서 풀면 되지만 개정 안 된 부분을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은 요 내용들 부분에서 어떤 수치적인 규정에 명확한 값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없죠. 그러면 일반적인 내용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요 항목 한 개 빼고 누락하는 거는 점수의 감점 요인이 되지만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는데 이제 철도에 대한 그 좀 지식 부분들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사항이었고요. 그다음 국제사회 안전협회 ISSA에 대한 정전 작업 5대 기본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96회부터 135회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요. 그다음 5대 안전수칙, 작업 전 전원에 대한 우선 차단을 시키고 전원 투입 방지에 대한 규정을 해주고요. 다음에 전압에 대한 확인을 해죠. 무전압 여부 확인해서 검전기 확인하고, 다음에 단락 접지로 단락을 시켜서 안전성을 확보를 해 놓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단락 접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좀 써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락을 접지를 했을 때 임피던스에 대한 등가, 그 다음에 사진은 참고적으로 넣어드린 겁니다. 단락 비규격 전파선에 하는 거하고 단락 접지 기구에 하는 거 참고 그냥 그림으로 넣어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단락 접지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접지 측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락을 시킬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부분을 접속을 하는 이런 것들 내용들, 그 다음에 단락 접지를 할 때 절연복, 절연장갑, 절연화, 그 다음에 안전모, ABE, 그리고 난 다음에 전압별로 색깔들의 차이점 있죠. 절연에 대한 강도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많이 단락 접지에 대한 부분을 비중을 좀 많이 해서 작성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5가지 작업 장소에 대한 보호,
이게 5대 안전 수칙 부분에 관련되는 기본 문제였습니다. 1교시 문제 보신 것처럼 한 8문제 정도는 쉽게 좀 풀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2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적으실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 않는 회차였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1교시, 그래서, 감리 쪽 나와서, 감리 쪽 나오면은 이게 안 나오거나 2, 3, 4교시 때에 한 문제 정도 더 나올 걸로 예상하고, 보시는 것처럼 안전 쪽 파트보다는 전기 쪽 파트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고, KC 부분에 대한 규정들이 좀 1교시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그 다음에 2, 3, 4교시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어떻게 나머지를 좀 푸실지를 고민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교시의 느낌을 가지고 2, 3, 4교시도 이제 접근하시면 좋고, 난이도로 봤을 때 1교시에 8문제를 선택을 해서 잘 쓸 수 있는 분 같은 경우는 공부가 좀 많이 되신 분입니다. 8문제 정도를 내가 확실하게 안다는 거는 거의 2, 3년, 3년 이상, 3년 가까이 공부를 하셔서 어느 정도 합격권이 계신 분들인데, 거기까지 좀 실력에 올려 주셔야지만 조만간 빨리 합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 풀이를 좀 어렵게 좀 고득점을 맞출 수 있는 답안, 일반적으로 쓰는 답안 이보다는 좀 더 많이 이렇게 해드렸는데, 참고적으로 좀 이렇게 좀 도달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